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 다리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고 꼬불꼬불하게 변형된 상태입니다. 정맥 내 판막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혈액 역류 및 정체가 생기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흔히 다리에 부르스름하게 튀어나온 혈관이 보입니다. 정상 정맥은 근육 수축과 판막으로 정맥혈이 심장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근데 하지 정맥류에서는 판막이 손상되거나 약해져 가지고 혈액이 역류하여서 아래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맥이 확장되고 압력이 점점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우혈이 생기게 되고 결국 혈관이 꼬불꼬불한 형태로 돌출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지 정맥류가 되겠습니다. 원인과 위험 요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적 요인, 장시간 서 있는 일을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간호사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임신입니다. 태아가 자라면 자궁이 커지고 무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대정맥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맥혈이 흐름에 방해를 받게 되겠죠. 또 프로게스테론은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데 임신 중에 이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맥이 확장되고 결국 판막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노화입니다. 정맥벽과 판막이 약화되는 겁니다. 네 번째, 가족력. 이것이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자녀에게 발생할 위험은 40에서 60%, 부모 모두에게 있을 경우에는 70에서 9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비만입니다. 이 비만이 하지정맥류 위험을 높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임신 때 태아가 자라면서 자궁이 커지고 무게가 증가하니까 하대정맥이 압박을 받으면서 정맥혈 흐름이 방해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체중이 늘면 하지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 복부 내 압력이 높아져서 하지정맥이 심장 쪽으로 피를 올리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맥 내 판막이 계속 압박을 받아서 손상되게 되고 피가 아래로 역류하면서 혈관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체중 증가, 정맥 압력 상승, 판막 손상, 혈액 역류 심화, 하지정맥류 악화. 그래서 비만은 하지정맥류의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살이 찌면 단순히 지방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방 조직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혈관이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새로 생겨나니까 혈액량이 같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맥벽의 부담이 가중되어서 혈관 확장과 손상이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비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미 치료했던 부위의 정맥이 다시 늘어나거나 다른 정맥도 부담을 받아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은 체중 감량과 규칙적인 운동,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증상을 보겠습니다. 주관적 증상은 다리가 무겁고 쑤시고 당기고 끄끈거리고 자결감이 있고 저림, 피로감 이런 느낌들이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증상들이 악화됩니다. 객관적 징후를 보면 푸르스름하게 돌출된 혈관, 울퉁불퉁한 정맥이 보이죠. 부종, 특히 발목이나 종아리 쪽에 피부색 변화, 갈색으로 착색이 일어납니다. 피부 경화, 지방 피부 경화증인데 피부가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하면 정맥성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로 내측 복사뼈 주변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정맥 혈류가 정체되는 겁니다. 다리 판막이 손상되어서 피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고여있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정맥 내 압력이 높아지고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발목 쪽에 잘 나타납니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지나는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간호중재를 보면 혈류 개선과 부종 완화를 위해서 첫 번째 규칙적인 걷기,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걷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영, 자전거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 다리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혈류순환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 압박 스타킹 착용입니다. 아침 기상한 후에 바로 착용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부종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착용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압박 스타킹의 강도도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다리 올리기입니다. 하루에 2, 3회씩 하면 좋고 한 번 할 때 한 15분 이상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심장보다 15에서 30cm 높게 올려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면 시에는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치고 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섬유질, 저염식, 저지방식을 권장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섬유질 섭취가 충분할수록 변비 빈도가 감소해서 복압 상승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에 불필요한 압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섬유질 섭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염식,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체액 저류와 혈관 부종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염식이 필요하겠고, 저지방 식사 혹은 비만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사가 권장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중기입니다. 이때는 피부 색소가 침착됩니다. 갈색으로 착색이 일어나죠. 혈관 확장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이 작은 혈관, 모세혈관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럼 적혈구가 혈관 밖으로 새어나오게 되겠죠. 적혈구 속에 철분, 헤모글로빈이 헤모시데린 형태로 피부에 쌓이면서 갈색에서 흑갈색으로 착색되게 됩니다. 주로 내측 복사뼈 주변에서 착색이 일어나고 피부가 가렵고 건조하고 딱딱해지는 느낌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 중기 때 간호중재는 피부 변화 예방을 위해서 첫 번째, 오래 서거나 앉아있지 않기,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서거나 앉아있으면 안되고 가능한 10에서 15분마다 다리를 움직이거나 뒤꿈치 들기 운동, 까치발 있죠?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피부 관리입니다. 피부는 매일 미지근한 물로 세정을 하고 알코올 향 있는 제품은 사용 금지입니다. 보습제는 하루에 2회 이상 사용을 하고 상처가 있으면 멸균 거즈로 덮어줍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정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정맥류 피부는 혈류가 정체되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고 얇아져서 상처가 잘 생깁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부 수분을 더 빼앗아 건조하고 가려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사우나나 열찜질방은 금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은 피지층 손상을 최소화하고 노폐물만 제거해서 피부를 보호하고 혈관을 안정시키며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매일 미지근한 물로 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알코올이 든 제품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알코올은 피지, 이 기름을 녹이는 성질이 강합니다. 피부의 천연 보호막, 이 피지막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건조, 갈라짐, 소양감이 심해지고 균이 쉽게 침투해 감염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하지정맥류 부위는 이미 혈류가 느려서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 자극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향이 들어간 제품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향료나 색소는 화학 성분 자극으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가려움,
붉은 반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환자 피부는 약해서 이런 자극에 쉽게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이 들어간 제품도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 후기입니다. 이때는 피부 경화, 지방 피부 경화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적인 염증과 혈류 정체로 인해서 피부 아래 지방층이 섬유화되어 단단해지고 탄력성을 잃게 됩니다. 피부가 두껍고 딱딱하게 변하며 울퉁불퉁하게 함몰되거나 붓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기 때 간호중재는 염증과 피부 경화 관리를 위해서 피부 마사지는 금지입니다.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 혈관이 자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압력이 증가하면 혈관 손상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지는 금지고 항염 연고 이런 것들을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기 단계는 정맥성 궤양이 나타났습니다. 혈류 정체로 조직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안 되어 피부가 괴사된 단계입니다. 주로 내측 복사표 주변에 발생하고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아물지 않아서 재발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기 때 간호중재는 상처 치유 촉진과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첫 번째 멸균 드레싱을 해야 됩니다. 드레싱 교체는 감염 시에는 매일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깨끗하다면 2, 3일 간격으로 듀오덤이나 메디폼을 교체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상처 부위를 세척할 때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합니다. 생리식염수를 시린지에 재서 10에서 15cm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서 붙어있는 찌꺼기들, 삼출물들을 깨끗하게 세척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드레싱 하면서 감염 징후는 없는지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에 의한 궤양은 혈류가 정체되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 세포 재생이 느린 상태입니다. 또 이미 피부와 피하 조직이 만성적으로 염증성 변화를 겪어서 세균이 이미 정착해 있습니다. 이때 포비돈, 베타딘이죠. 베타딘을 쓰면 세균뿐 아니라 새로 자라나는 유가 조직까지 파괴하기 때문에 치유가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딘은 정상 피부, 그러니까 수술할 때 수술 부위에 남아있는 세균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용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단 감염 징후가 나타났을 때에는 주치 확인 후에 단기간으로 베타딘 소독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은 걷기, 압박 스타킹, 다리 올리기, 체중 관리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재발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